내가 기존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기 위해서 입주권을 샀다. 그러면 1년 띄우고 입주권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 근데 3년 안에 못 파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분들은 기존 주택 취득하고 입주권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그런 경우에는 언젠가는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바뀌죠.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 3년 지나서 파는 경우에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새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전세대원이 이사가고 그 집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은 비과세 사후관리가 다 끝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잠잠하잖아요. 네. 대출 규제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좀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서 세금 때문에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취득세 중과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사실은 원래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이제 들어서고 나서 그 윤 대통령의 공약이 취득세 중과 폐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취득세 중과 폐지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중과 폐지를 하려면은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야당이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수당이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서 취득세 중과 폐지안이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국회가 새로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정부가 이제는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개정을 안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통과가 안 될 거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폐지가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집값이 2023년 초에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좀 쭉 이어졌으면은 이 취득세 중과 폐지하자는 안이 좀 힘을 얻을 텐데 다시 반등을 해버렸어요. 추석 전까지. 그리고 또 올 초에 약간 또 내렸다가 추석 한 9월 전까지 또 많이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과 폐지안이 지금 힘을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중과 제도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취득세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뭐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주 이제 치명적인 분야가 있는데 네. 어떤 분야냐면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취득세 중과가 거의 독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정부가 전세가를 안정시킨다고 해서 만든 제도가 이제 임대주택 제도거든요. 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보통 하나 있고요. 이제 임대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임대하는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그 집의 비과세율을 판단할 때 임대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거든요. 네. 제외해 주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리고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팔지를 못해요. 최소한 8년 이상은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임대하는 과정에서 내가 살 집을 이제 갈아타야 되니까 기존 집 팔아서 새로운 집을 하나 사야 되잖아요. 새로운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중과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임대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제외해주고 취득세에서는 제외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이 취득세를 다 12.4%를 내야 돼요. 근데 12.4%가 말이 12.4%지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갈아타기를 다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8년 지날 때까지.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기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갈아타기 수요가 되게 많았다고들 해요. 네. 이런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절세를 당연히 원하시겠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일시적 이주택만 알고 계시는데 네. 이거 외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있을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이 취득세 중과 규정이 없을 때는 집을 뭐 서채 네채 이렇게 샀다가 그 중에서 투자 목적으로 다른 건 팔고 마지막 1주택을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많이 팔았는데 지금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채를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좀 차익을 얻는 방법 이거 외에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일시적 이주택이죠. 일시적 이주택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종전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신규 주택을 하나 사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을 사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그 종전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는 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했으면은 2년 이상 거주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주택은 일시적 이주택으로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고 싶어요. 갈아타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사를 갈 때 요즘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뭐 네. 마용성이겠죠. 그렇죠. 이제 강남 3구, 방금 얘기했던 마용성, 이런 부분이 이제 주로 인기 있는 이유가 거기에가 이제 학군지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지도 좋고 다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떤 주택들이 또 인기가 더 있느냐. 주로 역세권의 신축들입니다. 이제 역세권 신축들이 좀 많이 오르는데 문제는 역세권 신축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역세권 신축을 사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서 역세권 신축은 못 사지만은 곧 신축으로 바뀔 권리들 있죠. 네. 그 권리를 사면은 그게 곧 조만간 신축으로 바뀔 거니까. 그리고 현재 신축보다 가격도 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런 그 곧 주택으로 바뀔 권리를 샀을 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일시적 이주택은 종전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곧 주택으로 바뀔 권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 특례를 적용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의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특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설명드릴 게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인데요. 내가 지금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살 수도 있지만 주택으로 바뀔 권리를 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리의 대표적인 게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럼 종전주택 가진 자가 여기도 1년을 띄워야 됩니다.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조합원 입주권을 삽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뭘 보고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러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뒤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딱지 같은 거 있죠. 네. 새로운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게 있는데 그 지위를 도정법과 세법에서 뭐라 부르냐면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입주권을 내가 사는 거예요. 기존 조합원한테. 그럼 종전주택 보유자가 1년 띄우고 입주권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냐? 3년 안에만 팔면은 종전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A주택을 팔고 비과세 받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B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바뀌면 거기에 들어가 살겠죠. 근데 이제 B입주권이 3년 안에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A주택 먼저 팔고 B입주권이 3년 안에 준공이 안 돼버리면은 나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A주택을 B입주권 사고 나서 3년 지나서 파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를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두 번째 특례. 내가 2014년 10월에 A주택을 사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B입주권을 샀어요. 그리고 원래 B입주권 사고 3년 안에 팔면 A는 비과세였잖아요. 근데 이 B입주권이 3년 지났는데도 준공이 안 돼요. 착공이 늦어지면 준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착공했는데 또 중간에 저기 둔촌주공처럼 공사가 멈춰버릴 수도 있죠. 그래도 3년 안에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준공이 안 된 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떤 조합의 책임이거나 어떤 시공사의 책임이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까지 내 책임을 물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별도의 특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B입주권 취득하고 3년이 지나버리면은 언제까지 팔면 비과세를 해주냐면은 언젠가는 B입주권이 B다시주택으로 준공이 되겠죠.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은 이 A주택을 비과세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기간이 굉장히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 A주택 팔고 비과세 받은 다음에 이 B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준공이 됐잖아요. 그럼 준공되면은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새 아파트로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내가 기존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기 위해서 입주권을 샀다. 그러면 1년 띄우고 입주권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 근데 3년 안에 못 파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분들은 기존 주택 취득하고 입주권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그런 경우에는 언젠가는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바뀌죠.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 그리고 이
3년 지나서 파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새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전세대원이 이사가고 그 집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은 비과세 사후관리가 다 끝납니다. 이게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사 갈 때 새 아파트를 바뀔 권리 중에 입주권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일반 분양분도 있거든요. 네, 그 분양권을 살 분양권.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럼 분양권을 살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특례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종전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죠. 1년 경과한 뒤에 분양권을 샀습니다. 2021년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이에요. 그리고 분양권 산 날로부터 아까 입주권도 3년이었죠. 네. 분양권도 똑같이 3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해주고요. 이 분양권이 3년 안에 또 준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종전주택 가지고 있는 자가 1년 경과한 후 분양권 사고 분양권 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분양권이 언젠간 주택으로 준공이 되겠죠.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먼저 비과세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B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B주택으로 전입해서 이 집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은 사후관리가 다 끝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타기 해서 기존 주택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A주택 비과세 받으면 나중에 B주택에서 2년 보유하면 또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갈아타기 식으로 계속 비과세 받는 게 요즘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계산을 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그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 관해서 최근에 그 유권 해석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세금을 이제 뭐 내가 비과세를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니까 요 부분을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유권 해석이 변경된 걸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낭패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똑같은 걸 봤는데 제가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사례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납세자가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은 1년 띄우고 신규 주택을 사야 되죠.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 A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고요. 그 다음 우리 좀 전에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 배웠잖아요. 내가 종전주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특례가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케이스처럼 내가 종전주택 A 가지고 있고 이사 가기 위해서 신규 주택 사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조합원 입주권까지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A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그리고 C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은 두 가지 특례의 중복 적용이잖아요. 네. 그럼 왠지 비과세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예전에 국세청이 이게 비과세가 된다고 유권 해석을 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사전 2023 법규제산 0739 2023년 11월에 나온 유권 해석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도 이걸 제 블로그에 설명을 했거든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우선 비과세 해준다니까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 방법으로 이제 세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미 팔아버린 사람도 있고 네. 이제 팔려고 대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에 이 두 가지 특례가 적용됐을 때 이때 A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했을 때 비과세가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냐? 지금 내가 A주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기 위해서 B를 샀잖아요. 그리고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하나 더 샀다. 이건 투기라는 거예요. 이건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로따로 있을 때는 실수요자지만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투기수요자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된 뒤에 이제 파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 8월 이후에 파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에서 절대 비과세가 안 되니까 유의해야 됩니다. 사실 이 양도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특례도 있고 또 예규도 많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조금 구해서 전략을 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또 어렵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놓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주 이렇게 좀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좀 어려운 거를 실수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 실수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으면은 오피스텔 아시죠? 네. 오피스텔은 등기부 때 보면은 주택으로 돼 있을까요? 업무 시설로 돼 있을까요? 사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등기부에. 아, 등기부예요? 예. 등기부에는 이제 업무 시설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법을 많이 공부하는 분들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걸 이제 다 들어봤을 텐데 세법을 공부 안 한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 그다음에 아예 그 초보자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등기부 내용으로 판단하려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한 제가 예를 들어 버리면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투자 목적으로 한 1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샀습니다. 월세 한 4,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그냥 샀어요. 네. 그랬는데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등기부로만 놓으면 나는 1세대 1주택이 맞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니까 주택으로 돼 있고 오피스텔은 등기부 등본 떼 보면은 업무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로 보면 난 1주택자가 맞죠. 그런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네.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이 뭐냐? 공부상 이때 공부는 그 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공적인 장부. 이때 공적인 장부는 등기부 등본을 말하는 거죠. 등기부 등본에는 업무 시설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오피스텔에 있으면 사람이 들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형식은 업무 시설이지만 실질은 주택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세법은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로 과세하겠다. 네.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주택자 상태에서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과세가 안 돼가지고 양도세를 엄청 이제 토해내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 실수 많이 하는 게 이제 세대 판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 명의로도 집이 한 채 있어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이 살아요. 그럼 같이 살고 있으면 1세대거든요. 네. 1세대인데 이제 부모 집을 팔고 비과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집이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제일 좋은 방법은 자녀를 내보내는 네. 거예요. 자녀가 나가서 살면은 별도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소득도 있으면은. 그런데 보통은 자녀 보고 나가라 하면 안 나가죠. 그래서 그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 자녀의 주소지를 옮기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랑 같이 살면서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보통 어디로 옮기느냐? 이제 친척집, 친구집 이런 식으로 많이 옮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과세관청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 한 두세 달 전에 자녀가 주소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근데 빠져나가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친척집이에요. 또는 친구집이야. 부모집 좋은 집 놔두고 왜 자녀가 친척집에 가겠어요. 네. 그럼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긴 걸로 알거든요. 그런 경우에 확인을 해가지고 자녀가 부모랑 같이 살고 있던 걸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는 같은 세대. 네. 그렇게 해서 또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럼 부모 주택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적발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제가 강의 때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도 세무서에 가보면 수도 없이 걸려요 또. 아, 이런 유의 정말 그 실수가 정말 많다는 거네요. 이게 이제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네. 이제 주변에서 야 주소만 옮기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듣고 그대로 네. 따라하는 거죠. 좀 이제 양도세를 잘하는 세무사님한테 이제 물어본 게 아니고 주변 지인들 말만 듣고 그래서 이제 많이 적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놓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평소에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양도세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들도 양도세 포기하는 세무사님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본인이 만약에 부동산을 안 살 거면 모르지만은 부동산을 만약에 사고 또 어느 정도 투자도 하실 요량이라면은 반드시 부동산 세금을 좀 강의를 듣던 아니면은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던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어려운 분야까지는 안 보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팔기 전에 네. 꼭 양도세를 잘하는 세무사님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대부분 이제 어떤 때 찾아온자 하면은 국세청에서 과세하겠다고 통지가 올 때 그때 찾아와요. 방법이 없느냐. 이미 모든 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네. 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세금이 한 3억 8천 정도 과세하겠다고 국세청에서 이제 통보가 왔어요. 이분은 정말 너무 억울한 케이스인데 자기 아버님 케이스인데 아버지가 타워팰리스를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워팰리스 이사 가기 위해서 그 근처에 개포동에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 이주택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아버님의 할머니가 시골에 사세요. 그 시골에 할머니 거주용 주택 7천만 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시골 주택이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가 돼요. 네. 그래서 아는 세무사님이 그게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가 되니까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농어촌 주택은 양도세 계산 주택세 제외해 주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타워팰리스하고 개포동에 아파트 두 채 있으니까 일시적 이주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과세가 된다고 하고 타워팰리스를 팔았어요. 근데 타워팰리스 양도세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과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시골에 산 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아니다. 사실은 농어촌 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뭘 이제 위반했냐면은 시골에 이제 할머니 거주 목적으로 산 주택이 있는 지역이 주거 지역이에요. 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말할 때 우리가 그 주거 지역. 네. 이 주거 지역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 거기는 하필 거기에 해당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비과세가 안 돼가지고 양도세 3억 8천을 지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구제가 어려운가요? 이미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팔기 전에 만약에 저한테 왔었으면은 저는 이제 검색해보고 거기가 주거 지역이냐 아닌지 바로 확인을 해봤을 거거든요. 만약에 주거 지역이다. 아직 계약하고 잔금 안 쳤잖아요. 네네. 그럼 잔금 안 쳤으면 아직 안 판 거거든요. 그 사이에 그 7천만 원짜리를 빨리 할머니한테 징해버리면 돼요. 아니면 다른 가족한테 넘겨버리거나. 네네. 그럼 비과세잖아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팔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또 취득세 중과 때문에라도 집을 구입하시기 전부터 네. 이렇게 매도까지 계획을 하고 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굉장히 유명한 분 취득세 상담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걸리는 게 취득세 중과예요. 근데 그분도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중과를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취득하기 전에도 상담하는 게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도하기 전에 네.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제 신고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세무법인 화담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세무법인 화담 청담 지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정확한 내용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셨고 또 너무 알찬 내용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제가 보기에는 좀 실패하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남이 하자는 대로 그냥 막연하게 따라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크게 성공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강사나 어떤 전문 투자의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은 본인의 방식을 찾아가지고 투자하고 연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들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투자자의 자세가 결국은 나중에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